강조하는 스트레스의 이해와 그 해소 방안, 이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그 해소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까지 상당히 그 분야에 연구도 했고 해가지고 이 시간을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소리가 많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는 또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스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우선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이제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의 선진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인데, 복지라는 말은 웰빙이라는 거와 통하는 말이죠. 웰빙 그 자체도 복지라는 그 뜻이 있고, 복지는 순수하게는 웰페어라는 거고, 웰빙은 존재 자체, 삶 자체를 강조하는 말이긴 한데, 두 개의 언어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 주도 또는 사회기관의 주도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다 하는 말은, 결국에는 복지라는 말은 시민들의 직접 관련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어떠한 상태가 복지겠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바로 복지겠죠.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복지사들이나 또는 공무원들,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 그 첫째 조건이 건강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꿈인 것인데, 삶이라는 것을 보면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겠죠. 행복을 줄여서 그냥 복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복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에서는 특별히 복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거니와 우리에게서는 특별히 복이라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복된 삶을 향하는 거겠죠. 그럼 복이라는 것이 이음절로 하면 행복인데, 행복이 뭐냐 할 때 행복의 첫째 조건이 바로 건강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삶이 복된 거다 하면은 우선 건강이 제일의 조건이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병이 없는 게 건강하죠. 그래서 이제 주제로 건강과 질환이라는 것은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는 거고, 질병이 없는 것이 건강한 거니까. 그래서 건강을 논할 때는, 또 질병을 논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개념이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중요하게 제기를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든지 퀘스천 마크, 요런 것이 참 중요해요. 사업을 하시거나 공직에 계시거나 또는 개인적인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데, 그럼 건강이 뭐냐, 질병이 뭐냐, 어떻게 할 때 건강하고 어떻게 할 때 병이 걸리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든지 다 접근해야 됩니다. 학문이건 또는 사업이건 공직에 있어서건 반드시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만이, 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강하다, 병이 없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하면은 무슨 문제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투입이라는 문제, 투입, 인풋이라는 거지, 인풋. 들어가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 거죠. 투입에 반대되는 말이 산출이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해법을 찾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하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면 인풋이 뭘까? 내 몸에 인풋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아웃풋이 산출이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내 몸에 또는 마음에 어떤 것이 제시됐는가, 어떤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이 됐나, 또는 어떤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기 건강하다. 그래 이런 이제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한번 그 원인이 파악이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건강하다 하면은 건강의 조건 또는 병에 걸리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파악해 보면은 그 요인을 이제 많이 그 탐구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먹는 문제, 음식 문제, 몸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원인이라는 것이 건강하다 음식하고 직결이 되죠. 음식과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소화라는 것은 장내에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먹은 것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들어가서 이게 위나 장이 움직여야만 소화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장으로 볼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는 신체, 유형적으로 봐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건강의 조건이고 병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먹은 것이 여하튼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것이 나오지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나쁜 거가 나와요. 몸에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거고 또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운동을 왜 해줘야 되느냐. 우리 몸 자체가 세포라는 것이 60개 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유형적으로는 잠잘 수도 있는 건데 내장에서는 세포는 뇌세포건 심장세포건 모든 거는 24시간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운동이라는 말을 무브라는 단어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움직여줘야만 건강하다. 운동을 안 하면은 병이 걸린다 이거죠. 무브라는 뜻이 저기 감동한다는 말도 또 있더라고요. 운동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감동한다. 몸이 감동해서 몸이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다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부분의 그 병에 걸린다 또는 건강하지 못하다 또는 건강하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탐구할수록 여러 가지 보면은 결국에는 스트레스 문제와 관련되더라고요. 이거는 정신적인 거고 이거는 먹는 문제, 이거는 신체적인 조건에 관련되는 것이고 결국 정신적인 요런 데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스트레스라는 것이 질병의 90%는 해당된다고 합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다 그런 것도 저기 스트레스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 암이다 무슨 심장병이다 뭐 뇌에 관련된다 이런 큰 병도 그렇고 작게 보면은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걸 스트레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스트레스 이와 같은 세 가지 음식, 운동,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거 다 직결이 돼요. 이 중에 해결하기 쉬운 것이 뭘까? 음식 문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건강하고 이런 거 안 하면은 병 걸리고 이것도 잘 해서도면은 병이 안 걸릴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복하기 쉬울까? 어떤 것이 접근하기 어려울까 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해결하기가 좀 더 쉬운 건 뭘까요? 그렇죠. 음식을 골라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100%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좀 용이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거는 운동이고요. 여러분, 근데 운동도 그렇게 뭐 쉽지는 않죠. 게을러서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는 알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문제는 정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스트레스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날려보내자.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뭐 죽겠다니까 하면서 이거 날려보낸다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제가 접근하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려운 문제가 스트레스 문제니까 이것을 첫 번째의 강좌 주제로 해서 제가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스트레스가 피와 직결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피를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느냐면 일본하고 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모든 병은 피에 관련되거든요. 다 피에 관련돼요. 뇌병도 피,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 핏줄이 막혀서 그런 거니까 심장병도 다 그런 거고. 근데 일본에서는 피를 연구를 할 때 FBO라고 이런 형식으로 연구를 하더라고. 이게 Fresh Blood Observation, 생혈 관찰법이라고 해가지고 생혈을 세포를 피의 세포라는 것은 백혈구, 적혈구를 말하는 거죠. 백혈구, 적혈구, 구자가 요런 구자죠. 공구자. 근데 피톨이라고도 하고 흰 피톨 또는 빨간 피톨 이렇게도 하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몸이 대단히 나쁜 사람들은 피를 보면은 적혈구가 이게 쪼개지고 그래요. 적혈구, 백혈구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구자가 이게 구자 공구자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라는 것이 이렇게 공처럼 생긴 거 이게. 이제 피의 구성이라는 것은 혈구와 혈장이 되는데 혈구라는 것은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이것이 혈구 쪽이고 혈장 쪽이라는 것은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혈구가 핵심이죠. 그 중에. 근데 혈구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혈관 속에 들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지만 그냥 빨간 물이 피지만 자세히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혈구가 있는 건데 혈구라는 것이 이게 그냥 깨졌다니까요. 응? 또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되고 혈구가 그러니까 심한 병일수록 이렇게 응? 다리 아프기 통풍이라는 병이 있죠. 통풍인 사람의 혈구를 조사하면은 이사장님 통풍이 굉장히 아픈 거죠. 네. 그 혈구 사진찍을 보면은 유리 깨지는 거예요. 혈구가 그냥 깨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있으면 한쪽에 막 이렇게 유리가 깨진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통풍 환자는 어때요? 굉장히 아프다며요, 그냥. 찌르는 듯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혈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병들 어떤 거는 혈구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이게 달리 말하면 동전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구는 아니고, 구는 완전히 이렇게 생긴 게 구인데, 이 혈구에서의 거는 좀 엽전, 동전 이렇게 이제 납작하는 거 그 정도로 되는데 이것이 병 있는 사람
딱딱 겹쳐져 있어요. 한쪽에. 혈구라는 것은 널리 펴져 있어가지고 돼야 잘 흘러가는 거죠. 근데 혈구가 딱딱 뭉쳐있으면 잘 흘러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피에 이상이 있는 거고, 그렇게 혈구가 잘못되니까는 병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질환의 예로서 처음에 그 일본의 다카시 히로노리라는 그런 학자의 혈구 연구 방식이 FBO, 프레시 블러드 옵저베이션인데, 프레시가 생혈이죠. 살아있는 피를 보면은 그 혈구가 다 쪼개지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분명히 아픈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치료라는 건 혈액을 정화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한두 달 먹으면 당장 좋아져요. 예, 그런 그 질환의 예로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당장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기도 하죠. 그것도 그것을 줄거리를 찾아보면 그런 거죠. 스트레스가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될 방식이 마음과 신체, 심신이론론, 여기 안 써 있는데, 마음과 신체는 하나다. 심신이론론으로 이따가 접근할 겁니다. 마음과 신체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대체로 현대의 병원에서는 마음과 신체를 등식으로 안 보고 우선 의사 선생님이 바쁘니까 몸이 아프면 거기 맞는 연구한 학구적으로 밝혀낸 그 약만 딱딱 조제해주면은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말을 끝내는데, 실제는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은 뭐와 다 연결되냐면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여기 스트레스와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 심신이론론, 여기서 이제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심신이론론이 나옵니다. 심신이론론. 마음과 신체 몸뚱이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머릿속에서 막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몸하고 직결되니까 몸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위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소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에는 그 신경이 있죠. 그 자율신경 체계가 있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되는 건데, 스트레스가 되면은 자율신경이 장애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교감신경이 증진이 돼요. 교감신경이 증진이 되면은 머리에 연결이 돼가지고 뇌하수체에서 콩팥으로 연결해가지고 콩팥에서 작동이 되는데, 그 콩팥 거기 피질이라는 그 부분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거는 거기서 코르티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비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액이 더 많이 흐르게 돼요. 많이 흐르게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근데 일상적으로 혈관에 흐르는 피의 양은 다 있는 거죠. 심장 박동에 의해서 피라는 것은 자기 몸에 8% 정도의 피가 있는 건데,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 피가 심장에서 더 많이 뿜어내지는 거예요. 그걸 좀 이겨내려 해가지고. 그러면은 혈관이 일정하게 이렇게 다 있는 건데, 혈관이라는 것이 인체 12만 킬로는 돼요. 12만 킬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길인데, 일정의 혈관이라는 것은 큰 혈관도 있고 작은 혈관도 있죠.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큰 핏줄이고 동맥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맨 몸 끝머리로 가면은 조그만 혈관이죠. 그 모세혈관. 일정한 피가 흐르도록 혈관이 있는데, 심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은 피를 많이 흘려내가지고 그걸 치유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피를 많이 흘려내보내면은 혈관이라는 것은 피가 나오는 만큼 혈관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가 많이 오니까는 피가 요리 많이 나오면
혈관이 커지면은 다 흘려보낼 텐데 그게 못 되지. 그러니까 요게 저기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냐면 동맥이라는 게 동맥경화가 되죠. 혈관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오니까 이게 동맥이 그냥 단단하게 돼요. 그게 동맥경화 현상이 되고 또 그러기 전에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고혈압이고 고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나빠서 생긴 그런 병증이 아니라 혈관 자체에서 피가 제대로 못 통해지니까는 혈관이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해요. 심장이 나쁜 건 아니고 심장은 정상적으로 피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때 심장하고 다른 부위하고는 또 다르니까 심장은 심장 역할을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 콩팥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면은 피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고혈압이 되고 동맥경화가 된다는 거죠. 고혈압, 동맥경화 이게 생겼다? 이런 거는 또 이게 뭐 만병의 원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고혈압이면은 이게 바로 고질병이고 쉽게 못 고친다 그러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이 환자다 그러면 뭐 수치가 그렇게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들 더 이상 말도 안 하죠. 뭐 그래? 그러면 이 약 먹어야 돼. 당신 이제 고혈압은 당신 평생 먹어야 돼. 이렇게만 말 끝내고 마는 것인데 고혈압의 원인이 여러 가지 이제 시민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시민성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스트레스에서 이런 것이 됐다면은 고혈압을 근처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약만 먹어서 할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 이거를 고쳐야만이 고혈압이 해결이 된다 이것이죠. 어떤 얘기? 심리적인 걸 가져야지만 고혈압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걸 치유를 위한 방안이 있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고혈압도 치유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예. 어르신네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고 어르신네들의 마음의 치유를 해줘야 되면은 예. 그냥 어르신네는 고혈압이니까 약만 드셔야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죠.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어르신 이렇게 해야지만 예. 고혈압이 완치가 되고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르신네들한테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르신네들이 갖고 있는 고혈압을 안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저기 병이 걸릴 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음식 문제, 운동 문제, 스트레스니까 요쪽에서 접근하면은 그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 이 환자 그러면 저기 고혈압 환자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질병은 고치기가 쉬워요. 좀 어렵지. 왜 그러냐면은 신체 조직이 노화되고 굳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기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는 치유의 효과나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본 원리는 같은 거지요.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은 될 수 있어요. 노인들도 운동도 적당히 운동해줘요. 어르신들한테는 음식은 적게 먹고 운동은 빡세게 하고 삶의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고혈압이 완치가 될 수 있다. 운동도 그렇지. 운동도 이제 나이 들수록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이때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 적당히 하는 건 앞서요. 몸에 좋다라면 새벽 4시, 5시라서 운동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저기 운동 많이 하면은 우리 친구도 유능한 사람인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운동해야 되겠다고 체육관에서 뭐 하다 그 사람 좀 운동 체질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이고. 근데 저기 체육관에 가서 체육복류 가가지고 하다가는 그냥 갔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있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네들하고 접했을 때 어르신네들의 운동은 어떤 그 근력과 완력 운동보다는 걷기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가벼운 운동으로 그렇죠. 제일 가벼운 운동이라는 게 걷기 요런 정도고 요런 게 제일 가볍고 전신 운동이 되는 거죠. 운동할 때
전신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환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또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활성산소 문제, 요게 또한 심각한 건데,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참 인체가 오묘한 건데, 산소는 좋죠. 다 좋은 거 하면은 반작용으로 부정적인 게 또 다 있어요. 저기 인체가 숨을 쉬면은 공기를 하루에 11,000리터는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 공기, 이제 산소를 흡수하는 거죠. 산소, O2라는 거. 산소를 흡수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는 20%쯤 돼요. 그래서 산소를 20% 몸에 들어와 가지고 피라는 것도 산소로 산소가 통하는 거예요. 신선한 산소를 흡수해야 건강에 좋은 거고, 왜 그러냐면 피 속에, 그러니까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의 역할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 물리치는 거고, 적혈구는 이 역할이 산소와 영양소, 수분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는 산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허파에서 숨 쉰 거를 심장으로 피가 돌아와 가지고 심장에서 피가 허파로 가 가지고 허파에서 정맥에서 가져온 저기 CO2가 있죠. 이산화탄소, 저 폐기물 같은 거, 노폐물, 몸이 피를 돌아 가지고 몸에 돌아오는 피가 정맥피인데, 정맥피가 심장으로 와 가지고 허파로 다 가요. 그러면은 허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허파에서는 저기 신선한 산소를 들여 마신 거, 몸에 들어온 이 산소를 저기 허파에서 교체. 이산화탄소는 숨을 내쉬면서 내놓는 거고, 좋은 산소를 들여보내 가지고 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산소, 깨끗한 산소를 피에 혼용이 돼 가지고 몸을 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활성산소, 좋은 산소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영양 또는 신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활성산소라는 아주 망측한 그런 산소 종류가 있습니다. 산소에 좋은 산소가 98% 정도는 좋게 활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1% 내지 2%는 활성산소로 전환이 돼요. 몸 자체에서 여하튼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오묘한 건데, 나쁜 것도 들어있고 좋은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인체가 완벽하게 깨끗하다,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그러죠. 장 인체는 유익한 균도 있고 유해한 균도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몸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몸에는 나쁜 균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원리예요. 저기 그렇잖아요. 완전히 저기 무공해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살아요. 완벽하게 100% 공해가 없다는 것은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거기에서 유해균도 있어가지고, 유해균이 있어야 유익한 균도 투쟁 경쟁하느라고 더 좋은 균이 돼요. 반드시 경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산소라는 것은 체내에 100초간을 머물러요. 체내 100초간, 1분 40초.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저기 피라는 것이 인체를 계속 도는 거죠. 1분에 6, 70번 박동하면서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1분이니까 이게 다 돈다니까요. 근데 산소가 피 속에 다니면서 전체에 도는데, 좋은 산소는 100초간 머물러 놓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 활성산소 나쁘라는 건 나쁜 산소는 번개처럼 움직여요. 번개처럼 움직이고, 이것은 얼마나 체내에 있느냐면은,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100만 분의 100만 분의 1초간 머무르거나, 또는 이것이 10억
10억 분의 1초간 몸에 머물러요. 응? 그러면서 이것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를 공격해요. 세포막을 공격하는데, 세포막을 공격하면서 요 활성산소라는 것이 하루에 10만 번을 세포를 공격한답니다. 세포 공격하면은, 아까 세포라는 것이, 인간의 세포가 60조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세포를 공격하면은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포 공격하면, 그래서 이제 세포 공격하면 세포 살아있는 생물체니까 공격 안 당하려고 세포도 나름대로 저항도 하고, 그러다가도 공격을 당하면은 세포가 자기도 살기 위해서 변형된 그런 세포가 나타나게 돼요. 변형된 세포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돌연변이 세포죠. 돌연변이 세포도 인체에서 있는 세포니까 이게 나왔다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암세포도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 요것도 인체 모든 질병의 한 90%는 해당이 된답니다. 이 활성산소가 인체를 수시로 공격을 하니까 내장도 공격하고 뇌도 공격하고 해서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파괴시켜요. 세포 파괴, 세포 손상 또는 세포 핵 속에 있는 DNA 이런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이 파괴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세포가 죽어 없어지는 일, 세포의 숫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무슨 사실이냐면 60조 개가 잘 움직이고 하면은 그게 바로 젊음이지요. 세포가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몸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노화죠. 노화된다는 사실은 세포가 적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적어지니까 피부도 늙는 거 그런 거죠. 하여튼 활성산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역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건 또 면역질환도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뇌질환, 심장질환, 장질환, 콩팥이나 모든 데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이 시간은 이쪽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라는 것을 하여튼 줄여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을 미리 좀 알아두고 소화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리학에 양자역학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좋은 아주 획기적인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대가는 아니었겠죠. 자기도 모르다가 나중에 점점 알아갔으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것도 양자역학 거부했어요. 안 좋은 이론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인슈타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체건 어떤 유기체를 분석을 하면은 분석을 하고 세분화하면은 세분화하면 인간의 세포를 분석하면 작은 것이 뭐죠? 분자가 적은 거고. 분자를 더 쪼개면 뭐가 돼요? 원자가 돼요. 원자보다 더 소규모의 것을 원자 핵이 있고 원자 속에 있는 게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보다 더 적어지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양자가 나옵니다. 양자와 전자가 있어요. 양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는 것이고 양자 그러니까 아주 극미세의 세계가 양자의 세계인데 양자의 세계를 보면은 이전에 뉴턴 물리학에서는 모든 실체, 유기체를 비롯해서 모든 실체는 확정적이다. 확실히 분석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양자역학을 체계화한 하이젠베르크 독일의 그 물리학자 이 사람에 의하면은 양자의 세계는 확정적이 아니다.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요. 근데 초기 아인슈타인 생각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냥 세계라는 확실히 처음과 끝이 있는 거고 확실하게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론은 불확정성이라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불확정하다라고 말하니까 아인슈타인도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실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다시 말하면 상대적이다 이겁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양자와 전자라는 것은 동시에 속도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자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진 요런 곳이 이제 양자의 격이고, 여기서 바로 심신 이론론이 나와요. 심신이 하나다. 심신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병이 있으면은 몸에서 병이 나면은 몸 요거만 치료하면 된다. 물질적인 몸 신자 요거 치료하면 된다는 것인데, 양자역학 이후로 심신이론론 이런 거 나오면서 몸이 병들면은 뭐다고? 이 심 이거가 영일 거다. 이것이 근원이 바로 요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이론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과거로 갈수록 뭐 이론 저기 현대 이론이 과거에서 이론도 발달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발전시키는 사람이 디팍 초프라라고 하는 저기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그 체계화하는 것이 있어요. 디팍 초프라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데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쪽을 많이 저기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디팍 초프라의 심신 이론론에 의하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런 것까지 합니다. 노화라는 것은 뭐가 늙는 거죠? 신체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 노화인데, 그러면은 심신 이론론에 의하면은 몸이 노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체. 몸이 노화가 된다는 것은 심신 이론론에 의하면 뭐에 의해서 됩니까? 마음에 관련되는 거죠. 마음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심신 이론은 마음 먹은 대로 신체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신체가 덜 늙게 한다 또는 되돌릴 수 있다고까지 하는데, 마음을 젊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 참 어르신들한테 해주기 좋은 말이에요. 마음을 젊게 먹으면 젊을 수 있는 거다. 텔레비전 같은데 나이 많이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도 젊어지려고 노력도 하는 거고, 또 이제 음식이나 다 이게 연결돼. 음식도 잘 좋은 쪽으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그렇게 되면은 없고, 그러니까 심신 이론에 의해서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입각해서 이제 치유 방안을 찾아보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마음이 저기 평정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정 그러면 심정즉 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허준 선생님이 하는 말. 또 마음이 어지럽고 그러면 심난즉 병이라고 해요. 이런 데서는 심신 이론론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평정하고 안정적이면은 곧 병이 낫는 거고, 마음이 어지럽고 그러면 이런 것은 즉 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병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이고,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병이 난다는 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방안으로서는 음악 치료라는 거죠. 음악 치료, 또 노래 치료 이런 저기 많아요.
또 문학으로 치료, 시치료라고도 해요. 시치료. 또는 감사치료. 감사치료라는 말은, 저기 하버드 대학에 카나다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강의도 하신 분인데,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말하기를 이분이 정년 퇴임하면서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스트레스 없애는 스트레스 전문 의사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강의 끝나면서 이제 강단 내려올 때 어떤 학생이 그 물어봤는 걸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스트레스 강의 잘 들었는데 저기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마디만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트레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간단히 말해줘.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 사람이 저기 한스 셀리라는 박사의 한스 셀리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스트레스 노벨 의학상이니까 그 중에서 스트레스 전문으로 이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단 하나의 말로 하기를 감사하는 거다. 모든 것이 감사 그러면 스트레스 없어진 거다고. 평소에 우리도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리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풀을 때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 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물론 스트레스 안 받는 거겠죠. 근데 안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쳐줘야 됩니까? 상대방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생각에 의해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내 돈을 그냥 저기 망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고쳐져가지고 뭐 나에게 돈을 보상해주고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스트레스 고치는 거죠. 내가 문제다 이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런 점에서 감사라는 걸 하면은 모든 데 감사하는 사람 다 좋다는 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응?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 몸에 대해서, 내 손에 대해서, 내 머리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발 고생하죠. 나를 데리고 다니고, 발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거부고 가리킬 거 없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그런 방법도 되고, 명상도 좋은 스트레스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명상 강하기가 저기, 인도 사람들 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기,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노벨상 후보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1년에 한두 차례 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독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개도 할 겸해서 독자 인사할 겸 오는 분인데, 동양 역사를 공부하는 분인데, 명상을 하면은 아름다운 좋은 생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명상의 대가가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명상해가지고 효과 많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상도 좋고, 음악, 노래도 참 좋아요. 저기 노래라는 거, 또 웃음 치료라고도 하죠. 웃음도 참 좋은 거예요. 웃으면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웃음 치료. 그래서 웃음이라는 거는 저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10분간을 웃으면은 20%의 기억력이 증가한답니다. 웃음으로 박수 치면서 이렇게 박장대소라고 그러죠. 웃으면서 손뼉 치고 요렇게 15초를 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효과가 100m 전력 질주하는 효과가 같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담아내고 하는 거니까 웃음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웃음 치료. 노래.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참 많이 하죠. 이런 거 다 스트레스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기 조금 더
그 시간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 이제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참, 음악도 좋고, 노래 좋고, 미술 치료도 있고, 감사 치료도 있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또, 스트레스 다 해소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라서, 저로서도 하나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창하는 것도 아니고 슈바이처라는 그 의사가 있죠. 슈바이처 박사도 하고 또 우주 천문학자의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칼 세이건, 슈바이처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주라는 것.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인간적인 어려운 문제 생각할 필요 다 해결된다. 국가 간의 문제건 개인적인 건 그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주라는 건 별 세계 아니겠어요? 별. 이런 거를 쳐다보고 관심 들수록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거를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문제는 정말 사소한 거예요. 우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태양부터 살펴봐야 되죠. 태양이 하나 있으면은 우주 구성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항성이죠. 항성이에요. 지금 진짜 별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같은 거는 별이 아니죠. 별은 별인데 이거는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태양 주위를 돌아다닌다 해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태양이는 제자리에 있다 해서 이걸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 항상항자. 이 별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이 수성, 금성, 수금지와 목토, 천행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왕성, 이런 별들은 이건 진짜 별은 아니에요. 그냥 이 별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니까. 진짜 별은 태양이 하나인 건데 태양이라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보다도 130만 배 큽니다. 이거 지구가 이렇게 큰데 태양은 우리보다 130만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거 태양이라는 것이 이거 요게 태양의 가로가 4만 킬로 140만 수치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태양이 거느리는 영역을 뭐라 그러죠?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를 태양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구 같은 거 수성, 금성 있고 근데 태양계가 지름이 얼마나 되냐면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죠. 1광년.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9조 5천억 킬로예요.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1광년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10조 킬로미터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년 가는 거리. 빛이 1초에 얼마 가죠? 30만 킬로미터라고요. 빛은 그 30만 킬로라는 것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1초입니다. 그래서 달까지는 빛으로 하면은 이게 1초하고 1초 2쯤 걸리는 게 빛이에요.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빛으로 가면은 이게 8분 20초 걸리는 거고. 근데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광년 10조 킬로미터인데 이거 우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계가 이게 4광년이라니까요. 태양의 중력 범위가
차지하는 것이 사광년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태양계로 들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별은 우주에서 사광년이니까 40조 킬로죠. 우주에서 태양이 거느린 영역이 40조 킬로미터예요. 40조 킬로미터 안에는 다른 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는 태양이 부서지는 거니까 서로 충돌해가지고. 근데 저희 우주에서요, 별이라는 것은 저기 항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성, 지구 같은 게 아니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서 4.24 광년 떨어진 데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 이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인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다른 별들은 또 저쪽에 또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은하수는 뭐죠? 은하수는 별이 무더기가 은하수인데 우리 은하수는 별이 몇 개냐면요. 1,500개 그거였어요. 우리 은하수도 있고 다른 은하수도 저쪽에 있고 그래요. 우리 은하수 중에 가장 가까운 은하수가 안드로메다 은하수라고 그래요. 안드로메다 은하수가 어디만큼 떨어져 있느냐면은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것은 별이 1,500억 개라니까요. 1,500억 개 스타가 있다. 별이 있다. 근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인데 요것이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면 250만 광년이에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가지고 은하수가 하나 있어요. 은하수라는 것은 별이 우리 은하수가 제일 별이 많답니다. 1,500억 개로. 다른 은하수는 보통 1,000억 개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별 하나에서 다른 별까지는 몇 킬로요? 40조 킬로미터요. 그 사광년. 이렇게 보통 별 하나에서 하나가 40조 킬로미터인데 하늘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우주란 우리의 지혜로는 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기 별들은 그냥 하나를 안 살려도 다 뭉쳐 있어요. 우리 은하가 태양에 속해 있는데 우리 은하에 속한 1,500개 별은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다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뭐를 더 중심으로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365일이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는 자전이가 하루 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려요. 그럼 우리 은하에 태양이 속하는데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은 3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3만 광년. 우리 은하는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뭐 인간 문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응? 이 태양이라는 거, 태양계에는 지구, 수성, 금성, 천왕성, 명왕성 있게 됐다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는 정말 하찮은 거죠. 여기 이제 아까 칼 세이건이라는 그 학자를 얘기했는데 칼 세이건이 미국에서 위성을 쏘아가지고 지구를 촬영을 했는데 60억 킬로미터 멀리서 찍으면 지구가 이렇게 요만한 점으로 보여요. 이걸 페일 브루닷이라고 하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데 65km예요. 65km면 태양보다도 40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죠. 하여튼 요렇게 여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인간 문제, 국가적인 문제는 정말 하찮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같은 거 생각을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면서 한마디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봉사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어떤 공무원이건 개인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여기 같은 조그만 학원이건 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치유에 관련되는 사람들이고 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면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철학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조피라고 그러죠. 필로조피라는 말이 뭐냐면은 필로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소피가 지혜고 그래서 지혜의 사랑 이것이 철학이라는 말인데 의학도 바로 종합과학입니다. 의학이 종합과학이고 그러니까 종합과학이라는 심리학, 교육학, 철학, 물리학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의학이라는 종합과학인데 기초가 철학이다. 철학이라는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의술인, 치료인, 모든 공직이고 개인 사업하시는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를 기초로 해야 되면 의학도 기초가 철학이니까 철학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필로소피라는 말이. 그래서 의술을 뭐라고 해요? 의술을 인술이라고도 하죠. 의술,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걸 의술을 인술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사랑할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웃 사람 돌봐주고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할 때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의술도 인술인 거고 이웃 사람을 치유해주는 어떤 말로 주려건 조언하건 사랑을 기초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뿌리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첫째가 동목이겠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도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식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서로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자 이건데 윤동주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 죽어가니까 사랑하자. 상당히 좀 다가오는 말이더라고요. 살아가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랑하자는 말도 되고 다 점점 가면서 죽어가니까 죽어갈 사람 사랑하자. 얼마나 저 뜻이 좀 깊은 말이죠. 윤동주 그게 부르짖는 것을 보고 동감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식구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저로서도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오늘을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참 좋은 날이었다.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마지막에 수업이 안 끝났으니까 왼쪽 아래에 보면은 오늘 하루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오늘 이 강좌에서도 마지막이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 하루는 아름다운 것. 꿈꾸는 하나만으로 오늘은 아름다운 것. 어느 한날 아쉬움이 미련처럼 밀려와도 가끔은 생각이나 불려보는 이름 하나 있음에 그 이름, 그대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선생님들이시고 오늘은 참 아름다운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 오늘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부서에 근무시더라도 의료 분야이건 치료 분야이건 공직이시건 사기업이건 대기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시면 더 좋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한마디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